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에 일어난 실화이며, 제가 대학교 시절 알게 되었던 여자 후배 고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고은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성격에 거기다 자기 관리도 잘했던 편이라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은 후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고은이와 가끔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지냈는데 어느 날 고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죠. 네, 여보세요? 선배, 저 고은인데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사실 저 올해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잘됐다. 축하해. 고은이 너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뭐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지. 근데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자 남자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같은 남자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고은이는 공기업에 다니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자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거기서 민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건축자재 관련 일을 한다던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꽤나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무실도 확장한 데다 또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트럭까지 구비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 대단하네.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밑바닥부터 일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그래, 진짜 축하하고 청첩장 나오면 연락 줘. 저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고은이와 고은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은아, 너를 여기서 만나네? 선배, 이게 웬일이에요? 아, 이쪽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남자친구예요. 고은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요리도 해먹을 겸 마트에 들른 거였고 시간 괜찮으면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고 민철이라는 친구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행동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 도중 수시로 휴대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무튼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사업을 하는 친구라 바빠서 그런 거라 혼자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민철 씨라고 했죠? 고은이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거든요. 둘이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잘해줘요. 아, 당연하죠. 형님 말씀처럼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민철이란 친구는 넉살이 좋은 성격 탓에 저랑 금방 가까워졌고 그 만남 뒤로는 민철이와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은이와 민철이는 부모님과의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예약 등 결혼에 필요한 일처리를 진행하면서 둘의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듯 했었죠. 하지만 몇 달 뒤 결혼을 한 달 앞둔 2024년 9월 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었는데 고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었죠. 고은아, 어쩐 일이야? 선배, 저랑 같이 경찰서 좀 가주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서요. 뭐? 경찰서? 아니, 무슨 일인데? 정확히 말 좀 해봐. 일단 제가 지금 선배 집으로 갈게요. 고은이는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고은이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갔었습니다. 경찰서에는 민철이가 있었고, 그제야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참 씁쓸하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내용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철이는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친구 지인들을 번갈아 초대하면서 개업식 겸 파티를 진행했었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민철이는 개업식을 앞두고 소주 500병가량을 구매한 뒤 사무실 창고에 쟁여두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놓은 술을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했죠. 그렇게 4차례 정도 지인들과의 개업식 파티를 끝냈는데 무리하게 소주를 많이 구매했던 탓인지 500병 중 100병 정도의 소주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이는 100병의 술을 처분하려는 생각으로 중고 마켓에 소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당시 주류를 중고 마켓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민철이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매글을 올리고 나서 거진 낱개로 구매를 한다는 메시지만 오던 때 갑자기 100병을 전부 구입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이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시간은 오후 6시, 구매자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고 민철이는 사무실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6시가 넘었음에도 구매자는 나타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일명 거래 파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 내용은 구매자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밤 10시쯤 거래를 해도 되냐는 말이었고 마침 그날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고 했죠. 민철이는 사무실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구매자를 기다렸고 정확히 밤 10시에 구매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었던 건 소주 100병을 사러 온 구매자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몸매는 물론이고 외모까지 뛰어난 그런 모습의 여자였답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대학교의 행사 때문에 술을 구입하는데 혼자서 소주 100병을 직접 옮기기 힘들 것 같다고, 실례가 안 되면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는 고민 끝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차량에 소주를 싣고 나서 그 여자와 함께 여자의 집으로 이동을 했었답니다. 생각보다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민철이에게 나이와 사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민철이 같은 남자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꾸만 호감을 표시했다고 했죠. 민철이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에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고 한참을 달린 뒤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을 했었답니다. 여자의 집은 3층이었는데 여자 혼자서 3층까지 소주를 옮기는 게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이왕 도와주는 거 집 앞까지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현관 앞까지만 술을 날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여자가 민철이를 보고 너무 고생을 했다면서 음료수를 권했고 어쩌다 보니 민철이는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술을 한잔 하자면서 민철이를 꼬드겼고 그렇게 민철이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철이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그 여자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아니었고 아직 20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는데 그걸 빌미로 거진 6개월 동안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 상황에 돈을 주게 되면 본인이 성폭행범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둘 사이에 성관계가 오갔는지는 저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둘이 나눴던 카톡 내용에서 정황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결국 민철이는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고은이는 민철이의 말을 믿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지만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변호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른 손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민철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고은이와의 결혼은 파혼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중고마켓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사건이 요즘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민철이와 그 여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고거래를 통하여 그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런 사건들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중고거래를 하실 때 어딘가 좀 미심쩍거나 또는 과도한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남자친구와 차박을 하다 겪은 일인데 그 당시 너무 소름 끼쳤던 사건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2년 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4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취미는 캠핑과 차박 같은 야외 활동이었고 그 덕에 틈날 때마다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곤 했죠. 그러다 2번 다시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합천댐 근처에서 차박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대구에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고 대략 1시간이 조금 넘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서 차박을 한다고? 왜? 맘에 안 들어? 그래도 여기가 차박으론 나름 유명한 곳이야. 가족끼리도 많이 오는 곳이래. 아, 그래? 주변이 너무 휑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이곳을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였는데 주변에 강이 있어서 뷰 하나는 끝내줬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을 전세 낸 것처럼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5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점이었고 아무튼 모처럼만의 여행이니 좀 불편해도 그냥 즐기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차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놀고 있을 때였죠. 은정아, 나 화장실이 급해서 좀 다녀올게.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장실로 간 지 30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하필 휴대폰도 두고 갔던 터라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저는 남자친구를 찾으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용 화장실 앞에 도착을 했고 밖에서 남자친구 이름을 여러 번 불렀는데 끝내 대답이 없더라고요. 화장실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없다면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확인을 했었는데 제 불길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죠. 화장실에 남자친구는 없었고 이 밤중에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란 무서운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급히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숨을 헐떡이면서 화장실 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 저를 보고 뛰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거기서 나와? 아, 미안.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어? 아,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봐 내가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 그렇게 남자친구의 화장실 사건은 단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됐고 저는 남자친구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뭐 하다가 이제 온 건데?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는데 계속 이상한 곳으로 올라가길래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던 그 중년 부부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너무 이상해서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같은 곳을 계속 맴돈다고 해야 되나? 아,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다야. 남자친구는 본인도 왜 그런 현상을 겪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날 밤은 알 수 없는 의문만 남긴 채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기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어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도와달라던 중년 부부 말이야. 엄청 다급해 보였거든. 그냥 도와주고 올 걸 그랬나? 아, 진짜 찜찜하네. 남자친구는 어제 일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지 중년 부부가 걸어갔던 그 길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아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끝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죠. 저희는 화장실을 지나쳐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낚시 포인트가 나왔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만약 밤길에 여길 왔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곳이었죠. 와, 진짜 다행이다. 어젯밤에 올라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거봐, 아무나 도와준다고 따라가면 진짜 큰일 나는 세상이야. 남자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차량 옆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차 안을 살펴보면서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저 누구신데 남의 차를 보고 계세요? 아, 이 차 주인이야? 아이,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는 뉴스도 안 봐? 여기서 사고가 있었잖아. 글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가스에 질식했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자네도 조심해. 아저씨는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아저씨의 말대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21년 겨울 합천댐 근처에서 한 중년 부부가 차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난방용 LP가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일행 3명 중 부부만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곧장 출발을 했고 집으로 가면서도 여러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중년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올라갔던 그 길은 아무리 봐도 밤중에 다니기는 힘든 길이었고 그 낚시터에서도 중년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떤 이유로 그날 밤 남자친구 앞에 나타났던 건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1년 더 만나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날 합천댐에서 겪은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남성이고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끔찍했던 일입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 생각보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밀양댐 근방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아는 형님의 가게 일을 도와주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정태 형님은 저보다 1살 많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학창시절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고 또 저희 부모님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정태 형님만 저를 위로해줬고 그 덕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마감을 끝내고 정태형님과 둘이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정태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우야, 너 서울 가서 일할 생각 있냐? 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이렇게 가게 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요즘 가게 사정도 어렵고 종우 네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거든? 이번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정태형님의 진짜 말뜻은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만두라는 말 대신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일을 그만뒀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진 부모님 밑에서 펜션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 자존감이 낮아진 건 물론이고 한창 심할 때는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은 저 혼자 스스로 취업을 할 때까지 지켜봐 주셨고 정태형님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도 부모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선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 표정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면 뭔가 근심이 가득하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 생각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정태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종우야, 네가 어쩐 일이야? 그게 저 형님, 저번에 말한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거기 일단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한 며칠만 기다려줘.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태영님의 도움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는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자꾸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 저의 소극적인 성격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거진 2달이 지났을 때쯤 2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종우야, 지금 얼른 내려와라. 여기 병원이야.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밀양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세히 알고 난 뒤 더욱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펜션에 방문한 젊은 남자 손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는데 남자 손님 하나가 술을 먹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대뜸 주방에서 칼을 꺼내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머니는 뒤늦게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장 119를 불렀지만 이미 손쓰기에는 늦은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던 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말을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와 저는 큰 상실감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중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아버지의 업보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받고 있었고 대략 밤 10시 정도 되었을 때 정태영님이 조문을 왔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러자 정태영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빈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정태영님의 표정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튼 정태영님은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데 글쎄 절을 2번 하는 게 아닌 1번만 절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음양사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인에게는 2번 절을 해야 하는데 정태영님이 이런 걸 모를 일도 없고 그때는 저 형님이 왜 저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리고 정태영님이 밥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급히 따라가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야,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간다. 아니 형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그제서야 정태영님이 말을 꺼내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랑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너는 알고 있냐? 니네 아버지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내가 돈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새끼랑 엮이지도 않았어. 너 고등학교 때 애들이 괴롭힐 때마다 내가 도와줬지? 그게 다 니네 아버지가 부탁해서 도와줬던 거야. 너 학교 졸업만 시켜달라고. 근데 졸업만 하면 뭐해? 본인 앞가림도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네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너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받은 월급이 있잖아. 그거 내 돈 아니야. 니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만 보면 짜증이 나서 너랑 일하기 싫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내 돈은 누구한테 받으라고.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니네 아버지 업보라고 생각하고 돈은 네가 대신 갚아야 할 것 같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가게로 찾아와라. 그럼 간다. 정태영님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 못한다며 절을 한 번만 하고서 나가버렸던 겁니다.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그리고 남들처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 문제들이 오롯이 제 탓이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또 정태영님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다 거짓 연기였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죠.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의 단독 행동이라 생각해서 따로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간 숨기고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한 뒤 저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정태영님이 소개해준 회사는 일명 다단계라고 불리는 불법 마케팅 회사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참 애를 먹었었죠. 저는 학창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날 이용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록이란 나이가 되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더 용기를 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그들남님께 사건 당시의 사진과 고소장까지 함께 보내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남녀 가릴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저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제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였는데 그 시기쯤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탓인지 어쩌다 보니 주량이 넘게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은 밤 11시가 살짝 지났을 때였고, 저는 술값을 계산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제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제 걱정이 된다며 저를 바래다 줄 목적으로 저희 집까지 같이 왔던 겁니다. 술도 깰 겸 둘이서 TV를 보고 쉬고 있다가 대략 새벽 1시쯤 여자친구가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피스텔 복도 끝에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겁니다. 오빠, 저 여자 좀 봐. 저러고 자면 위험할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택시 도착 알림음이 와서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집 가서 연락해. 여자친구가 탄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데 조금 전 복도에서 목격했던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가 되려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괜한 참견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벌써 도착했어? 아니, 아직 가고 있어. 근데 오빠, 그 복도에 앉아있던 여자 있잖아. 설마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건 아니겠지? 글쎄, 내가 집에 들어올 때도 앉아있긴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래?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빠가 확인해보고 아직까지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다시 나가볼게. 솔직한 그때의 심정은 술도 먹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걱정을 하길래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저기요, 이런 데서 자면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 집에 도착을 했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갔는지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시 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고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겁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누구야? 그 당시 술도 먹고 엄청 피곤한 상태라 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 계단 밑으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으니 저는 아래층까지 내려가 주변을 살펴도 봤지만 결국 허탕만 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본인 집인 줄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하고 일어났더니 글쎄 어떤 여자가 침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제발 부탁인데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신고는커녕 불을 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 여자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제 몸을 살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몸을 핥은 자국이었고 가슴 주변 말고도 여러 곳이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라고 하지만 이런 추행을 당하고 보니 너무 수치스러웠고 저는 급한 대로 제 몸 사진을 찍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타이밍에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글쎄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여자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제 몸을 보여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접수되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피부과로 가서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고 이런 일을 주변 지인에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진수 씨, 이번 사건 때문에 DNA를 채취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봐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수 씨 말을 믿기가 좀 힘드네요. 형사님의 말뜻은
저희 집에 들어온 여자가 범죄 경력도 없는 평범한 20대 여대생인데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자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성폭행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서둘러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 모든 사실을 여자친구에게도 털어놨었죠. 다행히 여자친구는 제 말을 믿어주고 괜찮다고는 했지만 저는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까지 먹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내용들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김진수 씨, DNA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딱히 특별한 증거도 없고 그냥 이번 사건은 이대로 종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진수 씨가 현관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여성이 진수 씨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자였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계단 위층에서 숨어 있다가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몰래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든 틈을 타 그런 미친 짓을 해놓고선 되려 저를 강간범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또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하고 그렇게 사건은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죠.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은 술에 취한 여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몰래 계단에 숨어 있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술 취한 연기를 했던 건지 아직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마주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때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그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고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직도 만나고 있나 보네.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이건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나서 저희를 헤어지게 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남녀가 서로 바뀌었다면 DNA도 필요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남자는 주거침입에 성추행을 한 성범죄자로 뉴스 1면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주변 지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겠죠.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고 또 여성과 동일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할 내용은 대학생 시절 겪은 무서운 경험담인데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를 갓 전역한 대학생 신분이었고 학교를 복학하기 전 2주 정도 시골살이를 경험하고자 충북에 있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죠. 저 혼자서 내려간 건 아니고 저와 절친이었던 학주라는 친구와 함께 내려갔었는데 학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탓에 시골 생활을 굉장히 동경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같이 살다 보니 저도 미처 몰랐던 할머니의 특이 식성을 알게 되었죠. 그건 황소 개구리였는데 할머니는 개구리를 말려서 된장찌개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반찬으로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할머니의 연세가 80이 넘었음에도 굉장히 정정하셨고 그 건강의 비결이 개구리를 즐겨 드신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설마 직접 잡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네에 이사를 온 아저씨가 일주일마다 개구리를 잡아서는 할머니께 가져다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친절하고 고맙게만 느껴졌고 기회가 되면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친구와 마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오셨죠. 할머니, 오늘은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이것도 충분할 거예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가져왔어? 그분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개구리를 잡아준다는 동네 아저씨였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집 손자였어? 인물이 훤하네. 여기는 뭐 놀러 온 거야? 아, 네. 친구랑 시골 체험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아저씨, 개구리는 어디서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딱히 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즐겨 드신다고 하니까 여기 있을 동안 개구리나 잡아볼 생각에 위치를 물어봤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잡아보게? 아유, 아서라. 거기가 밤에 얼마나 위험한데. 아저씨의 말은 밤마다 동네 저수지 근처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길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밤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낮에 가자니 발견하기가 힘들고 한 가지 방법은 아저씨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 아저씨, 혹시 개구리 잡으러 가실 때 저희도 따라가도 돼요? 아유, 그냥 집에 있어. 따라 나가면 고생만 하지 뭐. 아저씨는 극구 저희를 말렸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먼저 주무셨고 저희들은 작은 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이대로 잠들기가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아쉽더라고요. 학주야, 우리 나가서 개구리나 잡아볼래? 야, 아까 못 들었어? 아저씨가 위험하다잖아. 그럼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저수지역 풀숲으로만 다녀보자. 결국 학주는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각자 랜턴 하나씩과 그리고 뜰채를 챙겨 저수지 풀숲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풀숲에 도착했을 때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분위기였죠. 그렇게 둘이서 풀숲을 걷고 있는데 저희가 서 있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저수지 주변으로 하얀색 불빛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마치 신호를 보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은 그 불빛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 봤던 동네 아저씨가 저희 뒤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 참 말 안 듣는다. 내가 분명 위험하다고 했냐 안 했냐? 확 물에 빠져 죽어볼래? 앞으로 또 너희들 맘대로 행동하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알겠냐? 그 순간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낮에 봤던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는 곧장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만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물론 저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건 100번 1000번 잘못한 부분이지만
저와 학주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군대까지 갔다 온 성인인데 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날 밤은 지나갔었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아저씨가 찾아오셨는데 저희 생각은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들른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제와 완전 다른 사람처럼 저희를 보고 웃더니 용돈까지 건네는 겁니다. 할머니 잘 보살펴드려. 쓸데없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총구석에서 지내려면 답답할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원래 계획은 2주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요. 제 친구가 다음 주에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틀 밤만 보내고 올라가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아저씨는 돌아갔고 저희들은 180도 달라진 아저씨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고 이대로 서울로 올라가면 또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학주와 의논을 한 뒤 하루만 더 있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저씨의 눈치가 보이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 건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저희는 장비를 챙겨 밤 낚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저수지가 아닌 그 저수지를 지나쳐 걷다 보면 또 다른 낚시 포인트가 나오고 저와 학주는 그리로 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둘이서 저수지 풀숲을 지나쳐 걷고 있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봤던 하얀색 불빛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또 동네 아저씨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죄를 지은 건 없지만 앞전에 욕을 심하게 들었던 기억 때문에 자꾸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불빛이 계속 깜빡거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불이 꺼져버렸는데 그때쯤 풀숲 뒤편에서 택시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개구리 울음소리를 따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행동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택시 주변으로 어떤 남자가 다가와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너무 고요한 상황이라 말소리는 명확하게 들렸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건 동네 아저씨의 목소리였고 누가 봐도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살이야? 내가 보기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로 보이는데? 와, 그럼 A급이네. 수고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에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고 재차 전화를 걸었더니 정확한 저수지 위치를 몰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사이 아저씨는 택시에서 내렸고 그 택시는 반대편으로 사라졌는데 그제야 경찰차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기다렸다가 나타난 듯이 황당한 타이밍이었고 저희들은 풀숲에서 나와 지금까지 목격한 일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죠. 아저씨도 경찰차 사이렌 불빛을 보고 당황한 듯 뛰어왔었고 저희가 하는 말들을 듣고서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저 김순경,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저씨는 경찰과 잘 아는 사이인 듯 친하게 대했고 경찰은 주변을 살피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기 놀러온 학생들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요. 경찰은 저희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정말 억울하지만 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걱정이 들었는데 저희 신고로 인해
아저씨가 할머니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이대로 서울로 올라가기에도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학주도 다른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다 저도 여기서 계속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가 어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 어제 일은요,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저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했고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오래 보고 싶지? 그럼 너희들이 잘해야 돼.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조심히 올라가고 또 보자.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고 저와 학주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할머니는 자연사로 돌아가셨고 그 아저씨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죠. 들리는 소문에 아저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외 다른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깜빡거리던 하얀색 불빛과 그리고 이상한 개구리 소리는 택시기사와 아저씨 사이에 무언의 사인이었던 것 같고 택시기사는 술 취한 손님을 태워 아저씨와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죠. 참 아쉬운 건 그때의 대화 내용을 녹음이라도 했었다면 아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이런 범죄가 불가능하겠지만 성별을 떠나서 만취 상태로 혼자 택시에 타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개구리 소리만 들리면 그때 일이 떠오르는데 제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정말 사악한 인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이 있을 당시 저는 35살, 이혼한 지 5년 차인 돌싱남이었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이성은 물론 주변 지인들도 만나지 않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직후에는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도 했었지만 이런 감정은 오래가지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 대한 미련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잡생각을 떨칠 목적으로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그누이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쉬는 날 한번 내려와라. 굉장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분이라 아버지는 표현이 거의 없으신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걱정을 해주면서 따뜻한 말까지 건네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저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뭔가 불안하기까지 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아침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아버지가 계시는 익산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를 뵙자마자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었죠. 그게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고 기운도 없으신지 힘들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그제야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그동안 잘 챙겨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며칠 전 아버지는 소화불량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간암 말기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우야, 너도 이제 좋은 짝 만나야지. 요즘 이혼은 큰 흠도 아니라더라. 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 만나봐. 사실 제가 유년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키운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잘 살길 바랬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본인 몸이 아프신 와중에 아버지는 제 걱정만 하셨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좋은 짝을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쉬는 날마다 아버지를 뵈러 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도 버티지 못한 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이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들은 내용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 얘기를 꺼내면서 참한 여자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는 말을 매일같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더 가슴이 아팠고 그때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새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주변 친구들도 미혼인 상태라 따로 소개팅을 받기도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디서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신분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성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2358 차주 되시죠?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차를 긁은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이 제 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여자분은 주차를 하다가 제 차를 긁었다고 말을 했고 저는 보험 처리를 부탁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여자에게 여러 번 연락이 왔었는데 접촉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자꾸만 밥을 사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이게 계속 거절하기도 그렇고 저도 마침 그날은 쉬는 날이라 결국 여자분과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죠. 약속 장소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이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을 주문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게 분위기를 보니 평범한 월급쟁이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는데 일단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 다시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러운데요. 사실은 그날 주차장에서 보고 너무 제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접촉사고를 핑계로 저와 밥을 먹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는 말이었고 모든 전후 사정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그 여자분이 귀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자분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얼마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하기 힘든 속사정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 그랬던 건지 모든 부분들이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계기로 인해 그 여자분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뒤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커졌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저를 만날 때마다 선물은 기본이고 심지어 데이트 비용까지 본인이 계산을 하는데 자꾸만 일방적으로 돈을 쓰니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분명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했었는데 여자분의 씀씀이를 보니
한 달 500만 원은 우습게 쓸 정도였습니다. 뭐 집안에 돈이 많거나 그게 아니라면 본인 수입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부분이니 좀 더 알아보기로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분이 할 말이 있다면서 집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우 씨, 사실은요. 근우 씨가 부담될까봐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러더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처음 제게 말했던 중소기업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그 여자분은 해외에서 생필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연 매출은 제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액수였죠.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솔깃한 조건이었습니다. 근우 씨,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들어올래요? 제가 그 당시 월급이 세후 250 정도였는데, 글쎄 지금 받는 돈의 3배를 지급한다는 제안이었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대답해주세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에게 전후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고, 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믿냐?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거절하면 앞으로 만나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친구가 제시한 방법은 일단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몰래 뒷조사를 해보겠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회사 이직을 하겠다고 그 여자에게 말했더니 바로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면서 내일 당장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는 저에게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친구가 먼저 약속 장소로 가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파악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했고, 친구는 먼저 도착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야,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데?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네가 말한 그 여자 있잖아. 어떤 남자하고 같이 차에서 내렸거든? 근데 그 남자가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지금. 저는 친구 말을 듣고 나서 한 번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만 수상하다 싶으면 친구가 신고를 해준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약속 장소로 향했었죠. 하지만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 친구마저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몇 달 뒤 또 다른 친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충격을 받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했었죠. 제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 친구는 저를 도와줄 목적이 아니었고 본인이 욕심이 나서 그 여자에게 접근하려는 계획이었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라고 했던 건 먼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친구는 그 여자에게 제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저와 헤어지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닌 더 끔찍한 사실이 있었는데, 친구는 그 여자의 말에 혹해 없는 돈까지 빌려가며 사업에 투자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을 뜯으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를 배신했던 친구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요양원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는데, 그때부터 저에 대한 뒷조사를 한 뒤 아버지의 사망보험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다는 섬뜩한 말까지 전해 듣게 되었죠.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누굴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배신을 했던 친구 덕분에 저는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이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